손예진이 실실 웃으면서 그 버스 정류장까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정우성이 뒤에서 슥 나타나더니 어디까지 가세요? 그렇게 하진 않고 걸어가요? 그러니까 손예진이 예. 그러니까 예쁜 여자도 상위 포식자 남자를 만나면 어쩔 수 없어. 손예진 정도의 여자라도 정우성이 와가지고 멋진 보법. 둘이 결혼을 합니다. 임신 아니에요. 예. 이게 좀 배역하고 그 배우의 실제 사생활하고 좀 구분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내 머릿속에 지우개 안에서 정우성 형님은 피임을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철저하게 딱 지키시고요. 물론 사생활에서는 많이실 수도 있지만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서는 철저하게 피임을 하시는 편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자기 나 회사 그만둘까? 왜? 그냥 회사 힘들기도 하고 집안일 하고 싶어서. 퐁퐁인가? 나야 좋지. 오빠 애기 갖고 싶어? 아니. 근데 만약에 아이가 생긴다면 난 기쁠 거고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진이 너는 집에서 나가야 하긴 해. 오늘의 흑자 명화는 내 머릿속의 지우개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너무 좋은 작품이어가지고 내 머릿속에 지우개 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막 그렇게 오해하고 이러면 전 좀 슬플 것 같아. 나 좀 슬플 것 같아 진짜. 나 진짜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작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고 싶은 건데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할게요. 이게 내 머릿속의 지우개는 2004년 작품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안 찾아보고 있는데 어차피 극 중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냥 다 본명으로 부를 거라서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머릿속의 지우개, 일단 손예진 씨, 정우성 씨가 주연을 하셨고요. 정우성 씨는 이때도 이미 탑스타였습니다. 이제 물론 그 뒤에 여러 작품 거치면서 더 슈퍼스타 탑스타가 되셨지만 이때도 탑스타라고 봐야죠. 이때 뭐 초대박 낸 작품은 이때까지 아마 없을 겁니다. 정우성 형님이 필모를 보면은 제일 잘 된 게 뭐지? 최근에 서울의 봄이 1300만을 넘었잖아요. 1000만 영화가 아마 정우성 형님이 서울의 봄이 처음일 거예요. 데뷔 20년이 넘으셨죠. 그 데뷔 30년 차신데 아마 처음으로 1000만을 넘으셨을 거고 지금 헌트 이정재 배우가 감독을 했죠. 헌트가 430만 이것도 상당히 흥행을 하긴 했지만 그 즈음에서 뭐 강철비 2 뭐 이런 건 또 좀 아쉬웠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이건 이제 그때 이제 국가적 상황이 흥행하기 어려웠을 때라고는 하지만 62만 너무 아쉽고 뭐 증인, 일랑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아쉽고 강철비 1탄이 그래도 400만 더킹이 500만 생각보다 영화 성적이 많이 저조하세요. 신의 한 수 350만 감시자들 550만 이렇게 성공했다 싶은 작품은 뭐 좋은 놈 나쁜 놈 이것도 있으니까 대충 한 5작품 6작품쯤 되실 것 같고 초대박이 한 작품 있고 이 30년 이상 활동하신 영화배우 치고는 사실 흥행작이 많지 않습니다. 데뷔작은 이제 구미호 이때 이제 연기를 너무 못하셔가지고 정우성 씨 본인도 그 영화를 보기 힘들다고 하실 정도였고 본투킬은 뭔지를 모르겠고 비트 때 이제 어마무시하게 이제 화제가 됐었고 태양은 없다 때도 상당히 좋았었고 그 뒤에 무사도 괜찮았네요. 여기서 이제 누가 봐도 약간 배우다운 배우라기보다는 스타였는데 2003년에 똥개라는 영화를 찍으시면서 확실하게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좀 알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똥개 바로 다음으로 찍은 게 이 내 머릿속의 지우개. 그래서 내 머릿속의 지우개에서는 사실 조금 더 잘생긴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조금 더 멋진 외모였으면은 영화가 좀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안에서 노가다꾼으로 나오긴 하지만 사실 정우성 같이 생긴 노가다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영화적 허용으로 해서 차라리 그냥 개씹 상남자스러운
외모의 절정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하필 똥개 다음으로 이걸 찍으시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비주얼 사정이 정우성 씨가 가진 능력에 비하면 좀 아쉬웠습니다. 그 뒤로 이제 영화가 좀 아쉬운 게 좀 많았고 특히 이제 한창 정말 슈퍼스타였을 때 중천이라는 영화를 정우성, 김태희가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망해버렸죠 이게. 네, 김태희 씨 연기력 논란이 엄청 컸었고 이제 그 뒤로 2년쯤 뒤에 정우성 씨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668만을 불러오면서 이제 다시 회복을 하셨지만 김태희 씨는 이제 좀 많이 힘들어졌고 그 뒤에 뭐 호우 시절은 되게 좋은 작품인데 좀 아쉽고 거무 강호도 뭐 꽤 괜찮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좀 아쉽고 생각보다 흥행작이 없으세요. 중천은 진짜 보기 힘들었다. 2% 부족할 때가 언제지?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일 거예요. 00년대 초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때 이제 사실 흥행 작품이 없는데 슈퍼스타였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제 CF 쪽으로 워낙 슈퍼스타였어서 그러니까 최근에 원빈 씨가 작품 활동은 하지 않는데 CF는 계속 찍으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최근에 또 CF도 많이 안 찍으시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작품을 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흥행하거나 이런 건 없어. 근데 CF 같은 데에서는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셔가지고 스타인데 대표작은 좀 아쉬운? 뭐 물론 비트가 있긴 합니다. 비트가 있긴 한데 상당히 어릴 때 찍으셨고 이래가지고 좀 아쉬웠죠. 근데 그 뒤로 다행히 좋은 놈 나쁜 놈도 하셨고 저기 신의 한수도 잘하셨고 제 개인적으로는 신의 한수 때 가장 멋있으셨던 것 같아요. 감시자들도 좋았고 아마 커리어 첫 악역이었죠. 감시자들이 잘하셨고 아수라도 좀 연기력 논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뭐 색다른 모습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강철비는 또 괜찮았고 더킹도 좋았고 전 더킹이 개인적으로는 정우성 씨 최고 연기는 더킹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제 서울의 봄도 있었고 그래서 좀 중년 이후로 오히려 커리어가 더 잘 풀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생겼네요. 그래서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더킹 오브 파이터즈는 힘 빼지 말고 영화를 처음 시작하면은 손예진 씨가 굉장한 스모키 화장 같은 걸 하고 기차역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으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남자는 오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오광록 배우신 것 같죠? 이제 성함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진 씨 불 있나? 담배 안 펴요. 이 담배 언제 펴보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솔직히 오광로 씨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손예진 씨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오지 않았다. 그래서 전화 박스에다가 기차표 2장을 버리고 좀 운 다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이제 손예진 씨 커리어는 좋았죠. 손예진 씨는 이때 나이가 어리실 거예요. 손예진 씨가 다른 스타들하고 좀 달랐던 이유가 뭐냐면 연기력이었어요. 손예진 씨가 몇 년생이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대 초중반에 연애소설, 클래식, 첫사랑 사수 걸기대회,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다음에 뭐 외출, 뭐 작업의 정석 뭐 이런 작품들 하셨는데 이거 뭐 관객 수가 뭐 대단히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호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경력에 비해서 연기를 잘한다는 게 손예진 씨의 강점이었죠. 물론 클래식 때, 그다음에 연애 소설 때, 그다음에 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때 워낙 예쁘셔가지고 외모가 화제가 많이 됐지만 외모가 화제가 된 배우들은 많죠. 뭐 김태희 배우도 있었고 이때 손예진 씨하고 좀 기싸움 하던 배우가 한예슬 씨도 있고 뭐 많았어요. 그때 뭐 한고은 씨 이런 분들도 막 데뷔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외모 강점인 여배우는 항상 있다. 이때도 많았다. 손예진 씨가 그들과 다른 점은 연기를 잘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다시 보면은 내 머릿속에 지우개도 연기력의 아쉬움이 보입니다. 사실. 근데 저 나이 때에 저 시대에 저 정도 연기했다? 되게 잘하는 거죠. 뭐 한가인 씨도 있고. 근데 한가인 씨도 아무래도 이제 연기력이 초반에 그렇게 출중하진 않으셔가지고 손예진 씨가 나이 경력 대비 연기력 1등이었던 것 같죠 아마. 이 작품 우성이 형 역할 때문에 메타인지 마탱이 간 선배들이 자기 닮지 않았냐고 해서 회식 때마다 많이 힘들었다. 김목수님이 이제 목수일을 하고 계시고 정우성이 여기서 이제 목수로 나오거든요. 저렇게 생긴 목수가 어딨냐고. 근데 뭐 그런 일 많죠. 그 강동원 씨 구마사제 나왔을 때도 사제분들 중에서 자기 닮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야.
내가 손예진 씨랑 동갑이야? 아, 몰랐네. 몰랐네만. 그래서 이제 울면서 다시 집에 돌아가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짐 가방도 좀 싸고 있었던 거 보니까 약간 사랑의 도피 같은 걸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가방을 들고 쳐오시다가 이제 한밤중이 되어서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디테일이 좀 아쉬운데 사랑의 도피를 하려고 지금 자기 몸통보다 더 큰 가방을 들고 계신데 가방을 이렇게 들고 계세요. 그 손목이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근데 사랑의 도피를 하려고 짐을 싸는 저 정도 크기의 가방이라면 무게가 그래도 한 10kg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손예진 씨 정도의 신체 조건에 저 크기의 그리고 10kg 정도가 예상되는 가방을 이렇게 들면 손목이 아작납니다. 손목 다음으로 이제 회전근개도 아작날 확률이 높고. 근데 아무래도 좀 스모키 화장도 하시고 해서 좀 강인한 모습을 좀 보여주려는 느낌으로 가방도 이렇게 좀 쿨하게 대충 이렇게 메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런 디테일은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옛날 영화들에서 오히려 약간 탑스타들하고 일을 하면 특히 이제 여자 배우분들이 자기가 예뻐 보이고 싶은 씬이 있을 때 영화의 맥락하고 상관없이 핍진성과 상관없이 좀 자기가 멋있어 보이게끔 연기를 해버리시고 연출진이 그걸 막기가 매우 많이 어려웠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손예진 씨가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감독님이 컷 한 다음에 예진 씨 연기 너무 좋은데 이게 그래도 그 아예 그냥 짐 싸서 날르는 뭐 그런 짐 가방인데 이렇게 들고 있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러면은 잠깐 쉬었다 하죠. 이러고 이제 쉬는 대로 가버리고 매니저 보고 잠깐 오라고 한 다음에 오빠 지금 장난해? 나 이러면 촬영 못해. 아 미안 내가 가서 얘기할게. 이러면 이제 매니저가 감독님한테 가서 연출부한테 가서 이제 감독님 이거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지금 여기 쿨하게 나와가지고 노리고 있는 광고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거 한 번만 봐주죠. 진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대요 옛날에는. 그래서 아마 감독들도 자기 작품 보면서 주먹이 쥐어지는 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손예진 씨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손예진 인성 좋아 보이던데 인성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이때 손예진 씨는 좀 안 좋은 소문이 많으셨어요. 굳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손예진 씨는 그 배우 생활 10년 이후부터 이제 이미지가 좋아지셨고요. 그 전에는 사실 소문이 별로 안 좋으셨었어요. 몇 개만 얘기할까? 몇 개만? 일단 루머입니다. 이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2000년대 중반쯤에 있었던 게 손예진 씨도 이때 CF 스타셨고 그 통신사 아니면 휴대전화 광고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옛날에 뭐 알 준다 뭐 이런 거 있었던 거 알죠? 알 가지고 무슨 문자 보내고 했던 거. 요즘 분들은 다 그 와이파이 쓰시고 무제한 쓰시고 이러니까 알 수가 없지만 옛날에는 데이터가 소중했어요. 그 데이터를 무슨 알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막 이런 걸 했어. 약간 뭐 그런 CF랑 비슷하게 뭐 이렇게 뭐 데이터를 막 무제한으로 쓴다는 표현을 강아지들이 손예진 씨한테 이렇게 막 쫓아오는 그런 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형견, 말티즈, 치와와 막 이런 조그만한 개들 한 30마리 정도를 데려와가지고 손예진 씨가 거기에 파묻히는 막 이런 걸 했는데 촬영이 좀 힘드셨나 봐.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막 냄새 왜 이렇게 많이 나? 시끄러. 이게 혹시 강북에서 데려왔어? 강남 개들은 냄새 안 나는데 라고 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루머입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루머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지금보다 루머를 바로잡기가 더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신문기사 뜨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지금은 막말로 존나 억울하면은 뉴진스처럼 유튜브 라이브 켜버리면 되잖아. 나 진짜 억울하다고 이러면서. 옛날에는 정정이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손예진 씨가 많이 당했죠. 그리고 이제 남자썰 그건 이제 안 하기로 하고 저도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있었던 게 이제 조금 약간 공주병이 좀 있으시다 해가지고 촬영하는 남자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거 있죠. 근데 이거 손예진 씨만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송혜교 씨도 그 류승범 씨랑 작품 찍으실 때 얘랑은 키스씬 못하겠다라고 이제 거부를 하셔가지고 류승범 씨가 많이 마음고생이 심하셨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원래 그런 거 많아.
손예진 씨만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손예진 씨랑 작품을 찍었던 분들 뭐 첫사랑 사수 걸기 대회나 뭐 연애 편지냐 뭐 그 같이 차태현 씨가 찍었었고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정우성 씨가 찍었었고 했는데 시기가 비슷해요. 이제 그 시기에 손예진 씨랑 함께 작품을 했던 남자 배우들이 인터뷰 때 손예진 씨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상대로 연기해본 여배우분들 중에 뭐 이렇게 좋았다 괜찮았다 하는 뭐 그런 분 있나요? 손예진 씨랑 영화를 찍은 다음이니까 손예진이라는 대답을 이끌어내려는 거잖아요, 인터뷰어가. 근데 차태현 씨도 정우성 씨도 아 뭐 좋은 배우분들 많죠. 근데 손예진 씨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농담이겠지. 아니 저도 얼마 전에 유은님한테 막 나름 친근감으로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존나 혼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같이 찐따 새끼들이 아 농담이라고 했는데 상대는 안 웃기는 막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웃기려고 손예진 씨는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잡지책으로 이렇게 글자로 써 있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진지하게 봐버리니까 농담이겠지. 그래서 스캔들이 없었나 봐요. 대신 다른 게 있긴 했는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사실 확인도 안 되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집 주변 편의점에 가서 콜라를 사드셔. 나 이 장면이 이 영화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코카콜라를 사서 이렇게 놓는데 점원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700원입니다. 콜라가 700원. 야 지금 1,000원 밑으로 음료수를 사 먹을 수가 있나 지금? 지금 콜라 얼마냐? 작은 캔 1,200원이냐? 큰 캔 지금 2,000원 아니야? 아 중간 캔 2,000원 아니야? 맞지? 와 700원. 편의점에서 할인도 안 되고 마트도 아니고. 아 2,000원이야 지금? 1,500원 아니야? 그 작은 게 1,500원 큰 게 2,000원 아니야? 1,400원이야? 와우 2배네. 더 놀란 게 뭔지 알아? 점원이 700원입니다 라고 하니까 존나 자연스럽게 손예진 씨가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밈. 뭔가 이런 세련된 여자분이 지폐로 계산하는 거를 내가 못 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카드 하거나 이제 휴대전화로 이제 샘송페이나 애플페이 같은 걸로 결제를 하잖아. 손예진 씨가 1,000원짜리를 내미는 게 약간 지금 컬처 쇼크가 왔어 내가. 나 약간 문화 충격 받았어. 근데 더 문화 충격이 뭔지 알아? 그럼 700원이니까 300원 거슬러 줘야 되잖아. 편의점 직원이 1,000원을 받더니 주머니에서 300원을 꺼내서 거슬러 줘. 나 진짜 편의점이든 어떤 가게든 어디든 요즘에 주머니에서 거스름돈 나오는 걸 못 본 지가 진짜 얼마나 된지 거의 10년 되지 않았냐? 와, 그래서 나 지금 너무 문화 충격 받았어. 낭만 미쳤어 진짜. 대한민국 성장 너무 빨리 했다 진짜. 아니 2005년만 해도 이랬던 거야. 주머니에서 300원을 꺼내서 거슬러 줘.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콜라를 안 갖고 나오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건망증이 있었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영화 시작부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랑하는 남자하고 도피를 하기로 했잖아. 역을 잘못 갔던 것 같아. 예진아, 우리 사랑은 이 세상이 허락하지 않아. 오빠,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 우리 도망갈래? 어? 우리 동탄으로 도망가자. 내일 모레 수서역에서 11시에 보자. 알겠어 오빠. 짐 싸서 갈게. 이래놓고 강남역으로 간 거야. 수서역에서 보자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서야 지금 20대 초중반의 손예진을 깔 남자가 있지 싶다. 20대 초반의 손예진 씨를 깔 수 있는 남자가 있나? 없을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손예진 씨가 이때부터 지우개가 있고 같이 사랑의 도피를 하자고 한 남자랑 다른 역으로 간 게 맞아. 몰라. 아무튼 맞음. 날짜를 착각했거나. 콜라를 다시 가지러 가요. 그러다가 이제 문에서 정우성을 만납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우성은 나오려고 하고 손예진은 들어가려고 하는데 서로 양보를 안 하죠. 이제 이때부터 사실 여자의 이기성을 좀 볼 수 있는 게 엘리베이터에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내리면 탑시다. 아니 이런 가게 같은 데에서도 나오는 사람이 먼저죠. 들어간 사람이 나중이고. 근데 그딴 거 없어. 여자들은 일단 밀고 들어와. 그래서 둘이 문에서 대치 중에 이 정우성이 갑자기 자기는 비켜줄 생각이 없다는 듯이
콜라 캔을 따서 이렇게 마십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새끼 콜라 사서 나오나 보다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근데 손예진은 정우성이 자기 콜라를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돼? 아니 내가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고 깜빡하고 놓고 왔어. 다시 들어가려는 차에 어떤 사람이 편의점 앞에서 콜라를 마시고 있는데 이 새끼 내 콜라 먹는 애가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거? 얘도 콜라를 사서 나왔겠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청국장 주스 같은 걸 샀어. 근데 깜빡하고 놔두고 간 거야. 나 다시 가지러 갔는데 어떤 새끼가 편의점 앞에서 청국장 주스를 마시고 있으면 저 새끼 내 거 먹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청국장 주스는 일반적으로 잘 안 사는 거잖아. 근데 콜라는 누구나 사서 마시는 거잖아. 어떻게 저런 착각을 할 수 있는지 너무 의아하고, 두 번째로 이상한 게 뭐냐면 아니 의심을 할 수 있다 쳐. 이 새끼 내 콜라 먹는다. 아니 근데 잠깐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아니 내가 콜라를 놓고 갔는데 다른 손님이 그 콜라를 가져가면은 편의점 주인이 어차피 계산된 거니까 이러면서 남이 가져가는 거를 놔둘 거야? 아니면 손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계산해놓고 저분이 놓고 갔더라고요. 이거 제가 가져도 되죠? 안 되죠 손님. 가지러 오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대체 어떻게 하면 정우성이 내 콜라를 처먹고 있다고 생각할지, 이것도 혹시 피해의식인가? 혹시 이것도 피해의식인가? 햇냄들 여자의 것을 뺏어가네. 그래서 정우성 씨가 마시려던 콜라를 뺏어서 손예진 씨가 다 먹고 트름까지 해버려요. 영화적 허용입니다. 그리고 가. 정우성 씨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없어지고 손예진 씨가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지갑이 없어. 생각해보니까 지갑도 편의점에 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영화 초반부터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줍니다. 손예진 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가니까 편의점 사장님이 챙겨뒀습니다 이러면서 지갑하고 콜라를 같이 줘요. 손예진이 하고 이제 정우성을 찾지만 이미 없죠. 하지만 없죠 내 콜라 먹은 새끼.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꼬라지를 딱 보니까 동생이 그거 봐 내가 안 된다고 했지 막 이러고, 엄마는 너 하지마 괜찮니? 막 이렇게 물어보고, 손예진이 막 눈물도 글썽글썽하고 이런 거 보니까 어떤 남자랑 사랑의 도피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랑이 세상이 허락한 사랑이 아니야. 하지만 하늘만은 허락할 거야. 하늘만 허락한 사랑이야. 그 말은 나쁜 짓을 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시는데 아버지도 불편하시고 밥도 잘 못 드셔. 회사를 출근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뭐 손예진 보면서 쟤야? 전현이야? 진짜 생긴 게 딱 남의 남자 좋아하게 생겼다 막 이러면서 뒤에서 막 하고 있어. 그리고 부서 이동을 하셔가지고 막 인사도 하고 이러는데 사람들 표정도 안 좋고, 손예진의 상관인 여자가, 이분 모델 되게 유명하셨던 분인데 하도 안 나오셔가지고 이름은 까먹었어요. 그분이 정말 구태의연한 연기를 보여주십니다. 어쩔 수 없죠. 뭐 모델이신데. 그래도 그 누구지? 정주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장윤주 씨보다는 잘하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손예진 씨가 이제 여기 팀장급인 분한테, 남자분이십니다. 남성복은 처음인데 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팀장님은 혹시 나도 기회가 있나? 뭐 이런 표정. 그리고 그 밑에 뭐 부팀장쯤 되는 사람이, 여자가 와가지고 왜? 안 만들어봤지만 남자 옷 잘 만들게 생겼는데 시비를 겁니다. 나야 안나정 김수진입니다. 반가워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김현숙이라고 몰라요? 서영민 실장 와이프 내 대학 동기인데 몰랐구나. 됐죠? 우리가 군대에 가도 왕고가 중요합니까? 내 바로 윗선임 혹은 윗윗선임까지가 중요하잖아. 지금 여기 팀장님은 좋은 분이셔. 근데 내 바로 윗선임이 내가 바람 펴서 이혼하게 만든 여자하고 대학 동기야. 됐죠? 존나 회사 다니기 싫다. 참, 이제 와이프가 아니지. 너 때문에. 손예진 지우개인데 회사 생활 가능해요. 창의력을 많이 보는 회사입니다.
설정 개멋있네.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마음의 변화를 겪은 분들이 여자분들이 하는 일이 이제 헤어스타일 변화죠. 그래서 미용실에 가. 근데 아까 집도 잠깐 나왔고 아버님 식탁 뭐 이런 가구 이런 것도 슬쩍슬쩍 보였지만 손예진 씨 집은 부자입니다. 금수저예요. 그 손예진 씨가 지금 미용실도 왔는데 미용실도 좋아요. 지금은 이 정도 시설의 미용실이 많지만 이 00년대에는 이 정도 시설의 미용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런 데를 보통 뭐 청담 미용실 막 이렇게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금수저예요. 청담동 미용실에 가서 언니 나 머리 잘라줘. 얼만큼? 이만큼? 더 짧게. 이만큼? 더 짧게. 이만큼? 너도? 나도 뺨이야. 언니 나 헤어져서 그런 거야. 아 나도 아니야. 나도 헤어진 거야. 너 근데 후회 안 하겠어? 힘들게 길렀잖아. 그럼 이만큼까지만 할까? 그래 이만큼만 자르자 해가지고 멋진 중단발로 자르세요. 네. 뭐 임마 이 정도도 못하면 이 정도는 표현의 자유로 봐줘야지. 동덕 헤어샵은 나가라 이 새끼야. 그리고 나서 이제 대충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회사에 적응을 하셨고 아빠랑도 화해를 했어. 그리고 아빠가 엄청 스윗하세요.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고 진짜로 스윗하셔. 그래서 한 반년쯤 지났으니까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손예진도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손예진 씨는 여기 이제 항상 좀 목소리가 좀 아파 보이는 목소리예요. 아빠는 내가 밉지 않아요? 응? 요즘 동창회도 못 나가시잖아요. 나 때문에 경찰서까지 들락거리고. 어? 그런 일이 있었나? 잘 잊어버리는 것도 재주다. 잊어버리고 좋은 남자 만나야지. 잊을게요. 후회하게 해줄 테다. 엄청 잊어버릴 테다. 아빠랑 차를 타고 같이 이제 식사 약속을 했는데 아빠가 잠깐 회사에 일을 보셔야 하는 거야. 일은 건설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잔잔바리 건물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고 빌딩이 올라가고 있고 이 아버지가 아마 이 빌딩 올리는 이 건설을 하는 건설사의 사장이신 것 같아요. 사장, 회장 뭐 이런 사람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잘 되고 있는지 그냥 쓱 한번 둘러보러 온 거야. 한 30분밖에 안 걸려. 그래서 차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쓱 둘러보는데 꼭대기층에 한 20층 위에 올라가니까 시끌시끌하는 거야. 뭔지 봤더니 정우성 아저씨가 여기서 아침부터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 묻더만 지금 시멘트 부으면 다 무너진다니까. 야 임마 무너지긴 뭐가 무너져? 너 임마 노가다 생활 얼마나 했어 임마. 내가 노가다밥 40년 먹었는데 무너지긴 뭐가 무너져.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부어서 이제 건물 무너집니다. 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연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이때는 연기는 솔직히 잘 못하시긴 해. 솔직히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기력에 대해서는 솔직히 깐깐하잖아. 연기는 사실 조금 아쉽긴 하죠. 여기서 정우성 형님이 멋있는 역할은 존나 잘해요. 멋있고 스윗한 이런 역할은 잘해. 근데 자꾸 막 이렇게 막 노가다 뭐 십장역 막 이런 거 막 하시고 아수라에서 막 비리 형사 막 이런 걸 하시니까 자기랑 안 어울리는 옷을 입으시니까 조금 그런 거지. 조금 아쉬워. 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싸움이 나고 있는데 정우성 행님이 존나 FM인 노가다꾼 10장입니다. 10장.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몽골 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몽골에서 옛날에 이제 전쟁을 할 때 일반 병사 5장, 그러니까 병사 5명을 한 묶음으로 해서 그 중에 대장을 5장, 10명을 또 한 묶음으로 하면 10장, 뭐 100명을 한 묶음으로 하면 100장, 1000명을 한 묶음으로 해서 뭐 1000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했었어. 그래서 옛날에 그 삼국지에서 관우나 장비한테 이제 만부당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준 게 원래는 없는 건데 이제 그 정도로 뛰어난 장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나는 어렸을 때는 10,000대 1로 싸워도 이기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10,000명의 병사를 뭐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만인지적. 여기서 이제 정우성은 그냥 잔잔바리는 아니고요. 10장이에요, 10장. 그래서 자기 밑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이제 작업 반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저 노가다 할 때 막 이럴 때는. 만인장은 사실 없는 거긴 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장군 칭호를 받으니까. 천인장은 있는데 천인장 장군이라고 안 불리지 않아? 아무튼 뭐 장수라고 하겠죠.
만인장, 그러니까 10,000명, 10만 명을 지휘하는 장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장군님이라고 부르고 이제 장군 호칭 뭐 대장군 뭐 무슨 장군 이렇게 붙지 이제 만인장 뭐 이런 식으로 잘 안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장밖에 안 되는 애가 현장 소장하고 이제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현장 소장은 짬도 안 되는 새끼가 지랄한다 이러는 거고, 이제 정우성 아저씨는 지금 엊그제 비 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지금 제대로 지탱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시멘트 부으면은 건물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손예진의 아빠 밑에 직원인 거잖아요. 손예진의 아빠도 직원으로서는 꽤 괜찮게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만약에 가라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난리 나겠죠. 다문에 삼풍 백화점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FM인 사람이 중간중간 한 명씩 있어가지고 태클도 걸고 이렇게 해야지 적당하게 잘 올라가겠죠. 물론 모든 직원이 FM이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꿈이죠. 유토피아죠. 이제 정우성이 빡 돌아가지고 이제 담배 한 대 피러 1층으로 내려왔는데 그걸 마침 차 안에서 기다리던 손예진이 봐요. 누구라도 보겠죠. 저라도 보겠죠. 정우성 같은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뭐 여자라면 남자들도 어떻게 안 보겠습니까? 이제 정우성 형님이 키가 186이라고 하는데 아마 좀 줄어서 86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 젊었을 때는 키가 한 88은 되는 것 같아요. 예, 조인성 씨 정도 되는 것 같고 조금 더 크거나 그런 느낌이고 최근에 좀 키가 줄어서 86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고 손예진 씨가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조금 큰일이 났습니다. 여기 팀장님이 실수를 했어. 이분들은 이게 디자이너예요. 남성복 디자이너. 근데 남성복을 이렇게 출시를 하면서 광고 같은 걸 하고 아니면 뭐 전시 같은 것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시장을 지어야 해요. 근데 이 팀장님이 자기 아는 친구가 이런 그 목수 일을 해서 그 친구한테 일을 다 맡겼는데 이 새끼가 돈 들고 나른 거예요. 작업은 반에 반도 안 해놓고. 그래서 이제 팀장이 나 큰일 났다. 난 대기 발령 받겠다. 친구라 그래서 믿고 이 비용도 전부 다 미리 줘버렸는데 이 새끼 도망갔다 어떡하냐 이러니까 손예진 씨가 이때다 싶은 거죠. 내가 회사에서 사실상 이제 쌍년으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지. 회사에서 유부남인 상사하고 바람이 났고 그 유부남은 이혼했고 막 이런데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빠 찬스. 아빠 여기 좀 싼 가격에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빠르게. 되지. 아빠가 네 봉이 아니냐? 스윗하셔요. 아빠가 왜 봉이야? 아빠는 크리스마스야. 산타클로스. 됐다. 어쨌든 사람 하나 보내줄게. 근데 웬만하면 남자 직원들한테 상대하라고 하고 너는 상대하지 마. 걔 아주 험하다 험해. 숭악한 애야. 누군지 뻔하죠. 그래서 정우성을 여기로 보내요. 정우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자마자 손예진은 반해버리고 이게 머리에 지우개가 들어있든지 나발이든지 작년에 6개월 전에 편의점에서 봤던 그 남자라는 걸 기억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잘생긴 남자는 알츠하이머를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우성이 와가지고 이거 뭐 죄다 뭐 이렇게 해놨네. 이거 뭐 다 뜯어야 돼 이거 이러면서 막 쥐어 뜯고 뭐 그 오한마 같은 걸로 막 다 두드러 깨고 막 난리가 나요. 거기 이제 팀장님은 이거 깨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다 뜯어야 된다니까 막 이러면서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손예진 씨가 콜라를 좋아하시나 봐. 자판기에 가서 콜라를 꺼내 드시는데 갑자기 정우성이 인터셉트를 합니다. 그리고 자판기에다가 손예진 씨를 탁 밀쳐놓고 바로 앞에서 콜라를 완샷을 때리더니 꼭 트름까지 시원하게 하죠. 몇 년이 지나도 반드시 복수한다. 정우성 나르 아닌가 싶고 다 먹은 캔을 손예진 씨한테 줍니다. 손예진은 이미 사랑에 빠졌어요. 이미 사랑에 빠졌어. 근데 그거 아세요? 정우성도 사랑에 빠졌어요. 손예진이 실실 웃으면서 사랑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실실 웃으면서 그 버스 정류장까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정우성이 뒤에서 슥 나타나더니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하진 않고요. 그렇게 하진 않고 뭐, 걸어가요? 그러니까 손예진이 예. 그러니까 예쁜 여자도 상위 포식자 남자를 만나면 어쩔 수 없어. 손예진 정도의 여자라도 정우성이 와가지고 멋진 보법 해버리면은 손예진 씨도 그게 버스 택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정우성이 말 시키니까
약간 내정지가 옵니다. 근데 손예진은 지금 이렇게 같이 잠깐 걷는 것만도 기분 좋아. 그래서 막 웃고 있는데 정우성이 뭐 그래요? 택시 타고 가요?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려. 정우성은 요 앞에다가 불법 주차를 해놨어요. 그래서 차를 타. 존나 옛날 찌푸차. 몇 년식인지 알 수도 없는 1980년대 찌푸차 같은 걸 타고 있어요. 불법 주차 해놨어요, 이게. 이때니까 되지. 지금 난리 나지. 강남 한복판에다가 불법 주차해. 그래서 손예진 씨가 택시를 잡는 거를 딱 보고 있는데 저기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손예진 씨를 막 이렇게 싹 보면서 시동을 거는 거야. 정우성이 느낍니다. 이거 소매치기다. 날치기다. 옛날에는 소매치기 날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CCTV가 많이 없으니까. 지금은 차마다 CCTV가 다 달려 있잖아. 블랙박스 다 달려 있으니까. 지금은 무조건 잡혀. 그래서 소매치기 날치기가 많이 없어졌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날치기를 하려고 택시를 잡고 있는 손예진 씨의 핸드백을 낚아채고 부르릉 하고 갑니다. 잘 쓰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고 있는데 정우성이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순간 차문을 휙 열어가지고 오토바이가 한 바퀴 뒤집어지고 사람 날아가고 문짝 떨어지고 정우성 차도 앞유리 깨지고 난리가 나고 정우성이 그 쓰러진 날치기한테 걸어가니까 날치기가 쫄아서 도망가다가 나무에 부딪히고 하는 코믹한 장면이 벌어지지만 여러분 잠깐 진지병 좀 빨아보자면 날치기든 소매치기든 봤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문철 TV 나오십니다. 자,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제가 날치기를 하다가 날치기를 성공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주정차되어 있던 차가 갑자기 차 문을 열어서 제가 크게 다쳤습니다. 상대방 측은 날치기를 잡으려고 그랬던 거라고 하는데 날치기를 지가 왜 잡나요? 경찰도 아니고. 아니, 경찰이 잡았어도 제가 다치면 물어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저 오토바이 잘 보세요. 자, 곧 있으면은 날치기를 할 겁니다. 핸드백 아리가또 지나가는데 이 차에서 문이 갑자기 벌컥. 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거 몇 대 몇 나오실 것 같습니까? 지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정우성이 물어줘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소매치기, 날치기가 나쁜 건 나쁜 건 거고 소매치기, 날치기 조합하면은 물어주셔야 돼요. 안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리고 그 주정차가 문을 열어서 사고가 나면은 애지간하면 문 연 차가 잘못이니까. 근데 영화적 허용으로 넘어갑시다. 정우성이 이제 떠바리가 크니까. 그리고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오토바이는 약간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디 멋있게 나오는 꼬라지를 못 봤어. 뭐 한 번도 못 보진 않았어요. 옛날에 그 주원 씨가 오토바이 액션 멋있게 막 하시는 것도 나오고 뭐 저기 누구지? 최민수 씨가 멋있게 할리 타고 이런 모습도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그때도 그 타고 있는 사람들 다 범죄자들이잖아. 최민수 씨도 거기서 범죄자 역할이었고 조폭이었으니까. 주원 씨도 이게 킬러였잖아. 말이 킬러지 그냥 살인자 아니야. 오토바이가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 아무튼 그래. 비트에서 손 놓고 타는 거 보여주고. 비트 잠깐 보여줄까요? 세상이 미웠다. 헬멧 안 쓴. 괜히 이지랄 해가지고 지금 동네에서 전부 다 손 놓고 타다가 지금 자빠지고 개지랄이 난 거 아니야. 아무튼 그렇게 가방을 다시 되찾아서 고장난 가방을 맥가이버 칼로 쓱쓱 고쳐주시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차 앞유리를 야구 바따로 부셔가지고 제거를 하시더니 담배를 쓱 하나 피더니 자연스럽게 길에다가 버리고 저거 따라하다가 한 명은 주님께 가셨을 듯. 많이 갔죠. 한 명이 뭐야. 무조건 10명 넘습니다. 무조건 진짜. 그래서 손예진 씨가 이제 이걸 타고 이제 집에 가죠. 집에 바래다 주죠. 근데 앞에가 뚫려 있으니까 바람이 오지게 불겠죠. 그래서 정우성은 그 작업할 때 쓰는 보안경, 또 보호경이 있어요. 그거 저도 써본 건데 그걸 끼더니 손예진한테는 용접할 때 쓰는 용접 마스크를 줍니다. 저것도 써보긴 했는데 많이. 그리고 쓱 보는데 이제 손예진 씨가 이쁘죠. 이쁘니까 이제 솔직히 정우성도 이쁘니까 태웠지.
이쁘니까 날치기도 잡아주고 하는 거지. 아무튼 나 어떻게 기억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이제 말도 트고 다음 날에는 이제 말랐으니까 시멘트 붓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 날 이제 오후쯤에 손예진이 이제 몰래 이제 정우성을 보러 염탐하러 오죠. 그래서 정우성하고 뭘 이렇게 덤띵을 만들고 싶은데 부끄럽잖아. 하스카시 예쁜 여잔데 나 심지어 25살 예쁜 여잔데 내가 먼저 막 이렇게 아쉬운 거를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현영 씨가 여기 이제 나오시는데 친구 한 3명을 더 불러서 정우성 씨가 자기 팀하고 소주 한잔 하고 있는데 우연히 지나가는 척 하면서 포장마차에서 여기 계셨어요? 진짜 우연이다 이러면서 이제 합석을 합니다. 정우성도 좀 놀라긴 하고 그래서 4대 4로 술을 마시는데 사실 여기 이제 목수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노동이잖아요. 막노동 일 하는 사람들하고 여기 디자인 업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잘 되기는 사실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죠. 그래서 나머지 6명은 막 그냥 뭐 술이나 먹고 여자분들 표정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둘이만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단둘이 딱 붙어서 앉아서 테이블 밑으로는 이미 손 잡고 있고 술도 많이 됐고 정우성 씨가 이제 그 유명한 장면 소주를 살짝 넘치도록 따라주시고 손예진 씨한테 이렇게 탁 주더니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안 쳐다보는 게 킬링 포인트예요. 쳐다보면서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느끼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안 보이게 다 눈 보지 말고 해야지. 눈 보고 할 거면은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꺼져 이 새끼. 아니면은 꺼져 이 새끼야. 대충 개치비.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안 보고 하는 게 뭐 있어. 손예진이 그 잔을 딱 들더니 안 마시면 볼일 없는 거지. 좋을 때까지. 하고 키스를 하고 오늘부터 1일. 화끈하네. 요때 이제 저는 손예진 씨 연기가 저 나이 때임 분치고 되게 잘하시네 하면서 보다가 이 장면에서 사실 좀 많이 깼어요. 많이 오글거렸어요. 왜냐면 그냥 이 장면에 몰입을 해서 둘 다 술이 좀 된 상태 그리고 뭐 약간의 긴장감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사귈 듯 말 듯 뭐 이런 재미난 상황이잖아요. 이때면은 이렇게 연기를 안 하시는 게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정우성 씨는 꽐라가 돼 있는데 손예진 씨만 막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눈을 뜨고 있고 약간 나른하게 안 마시면 이러면서 막 손가락도 소주 CF를 찍듯이 예쁘게 손가락 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예쁘게 마셔요. 소주를 막.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걸 잘 찍어가지고 내가 CF를 따내겠다 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솔직히 많이 오글거리긴 했습니다. 예쁘긴 해요. 예쁘긴 많이 예뻐. 그래서 이제 다음 날부터 1일이 되고 첫 데이트로 야구 히팅장을 갑니다. 배팅장 맞죠? 야구 이렇게 배트하는 거기 가서 이제 뭐 야구도 하고 막 야 너 들어와서 너도 쳐봐 하는데 까만 옷이 잘 어울리시네 손예진 씨가. 그래서 뭐 다리 벌리라고 하고 막 엉덩이 뒤로 빼 이러면서 막 골반 막 이렇게 막 문지르고 막 아무튼 우성이 형은 이때부터 고수였어. 야 여러분은 사귄 지 며칠 안 된 여자친구하고 야구장에 가가지고 야 여기 서봐 이러면서 다리로 발로 그 상대 여자분의 복숭아뼈 같은데 이렇게 툭툭 치면서 다리 벌리라고 하고 엉덩이 더 빼라니까 이러면서 막 내 골반 엉덩이에다 팍팍 치고 뒤에서 껴안아가지고 배트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보통. 와 근데 확실히 이때부터 좋으셔. 이때부터 좋으셔. 그래서 이제 서로 행복한 장면이 이제 몇 장면 넘어가고 아주 금방 아주 많이 친해집니다. 했네 했어라는 게 딱 느껴지고 이제 정우성 씨 집에 둘이 누워 있는데 정우성 씨한테 어떤 스킨 냄새가 나요. 뭐 산도깨비나 뭐 브레이브맨 뭐 이런 거겠죠. 정우성 씨가 이제 아무거나 막 쓰시니까 이게 무슨 냄새더라? 이러면서 아빠 냄새, 삼촌 냄새였던가? 아니 둘 다 이 냄새였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 손예진 캐릭터가 그런 거 알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나이가 많은 남자한테 끌려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고 어머니 사랑이 좀 부족해서 약간 밀프가 되는 친구들이 있고 그거랑 정반대로 아버지가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약간 아버지 느낌 나는 사람한테 끌리는 분들이 계셔.
아버지랑 사이가 너무 좋아서. 손예진 씨가 약간 그 과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너무 스윗하시고 너무 자상하고 너무 좋은 아빠셔가지고 아빠 느낌이 나는 사람한테 좀 끌리는 것 같아. 그래서 정우성 씨를 처음 봤을 때도 얼굴이나 허우대를 먼저 봤지만 당연히 정우성 씨가 차고 있는 그 목수 장비,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쓰는 막 장비 같은 거 이렇게 막 보고 정우성 씨한테 냄새가 나는 목욕탕 스킨 냄새 이런 거에 좀 많이 빠져드셔. 그래서 정우성 씨 집에서도 데이트하고 뭐 이러는 거 보니까 아주 급격하게 친해지셨고 여기서 이제 야바이 놀이 같은 것도 막 도와줍니다. 카드 3개 중에 킹 표시를 맞춰라 이렇게 하면서 막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엄마는 반찬값, 뭐 애들은 용돈, 뭐 아버지는 뭐 술값, 뭐 이러면서 막 맞춰봐 왕을 찍어보세요, 막 이런 거 하는데 틀려. 돈 내놔 하니까 이제 뽀뽀로 때우고 아주 적절하네요. 그리고 손예진이 남성복 만드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아까 친구들도 전부 같은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손예진이 친구들하고 같이 직접 정우성 양복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그 양복을 입고 정우성은 건축사 시험을 보러 갑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캐드 같은 거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손으로 그리면서 시험 보는지 몰랐어요. 제가 준비했던 거는 컴퓨터로 그냥 하는 거였거든. 3D 캐드였나? 그냥 캐드였나? 아무튼 캐드로 이렇게 도면 그리는 뭐 그런 거였는데 여기는 자하고 컴퍼스하고 저 샤프 같은 거 들고 가서 직접 그리는 시험을 보더라고. 그래서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나 봐. 보니까 한 6시간 보는 것 같던데 시간을. 오토캐드였구나. 그래서 시험 보고 나오니까 손예진 씨가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빠가 눈치를 챕니다. 손예진 씨하고 아빠가 마당에서 커피 한잔 하고 있다가 아빠가 너 뭐 요새 누구 만나지? 여동생이 말했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야 무슨 뭐 공사판 뭐 이런 느낌이라던데.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손예진도 알아. 자기 직원하고 사귀고 있다는 거를 알면 실망하실 거라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꿈에도 정우성하고 사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 딸이 그러니까 소위 노가다판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만날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를 못하셔. 본인이 건설업 회사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아빠는 계속 소개 한번 시켜달라. 밥 한번 먹자라고 하고 그래서 손예진이 정우성한테 얘기를 꺼냅니다. 같이 우리 엄마 아빠 한 번만 만나달라고. 또 이제 야구장이었는데 뭐 맨날 야구장만 가네. 이제 정우성 아저씨가 얘기를 해요. 만나도 우리 둘이 만나는데 부모님이 왜 껴들어? 그러니까 손예진이 얘기합니다. 아니 부모님이 보셔야 결혼을 하지. 손예진 씨 이때 외모 진짜 미모 전성기가 장난 아니긴 해요. 진짜 예쁘시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예진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쪼릅니다. 정우성한테. 자기 부모님 보자고.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둘이 조금 고급진 데에서 밥을 먹습니다. 랍스터를 먹는데 정우성 아저씨가 망치로 막 팡팡 치면서 먹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문화 충격이긴 했어. 옛날에는 랍스터 진짜로 망치로 쳐서 먹었던 거 아시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다 손질을 좀 해서 주니까 망치로 안 쳐도 되잖아. 요때까지만 해도 망치질을 했더라고. 나무 망치로 막 쳐서 먹는데 손예진이 약간 울면서 막 물어봅니다. 왜 우리 결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넌 공주고 난 거지야. 어? 너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냐? 넌 너무 겁이 없어. 넌 너무 자신만만해. 그 점이 무서워. 우리는 결혼해도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하고 여동생이 와. 아빠? 뭘 놀래? 네가 불러놓고. 하는데 앞에 정우성이 앉아있네. 아버지는 화가 많이 났어요. 정우성도 화가 나서 갑자기 불렀으니까 화가 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손예진이 손을 잡고 제발 한 번만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아빠가 한마디도 안 하셔. 여기 이제 어머니가 조금 낭창하셔요. 어머 자기 뭐 말씀 좀 하세요. 왜 이러시지 오늘? 엄마가 좀 낭창하시긴 해. 그래가지고 손예진이 이 분위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머리가 아파서 화장실 잠깐 갔다 온다고 나가고 손예진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물어봐. 뭐 부모님은 계시냐? 아니요. 그만 만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여동생이 찌릿찌릿이 있어. 이 와중에도 막 부산해요. 여동생은 학생이야. 옆에 엄마는 야 가만 좀 있어.
보는데 뭐 웅성웅성하니까 가봐. 가서 어머 언니! 언니가 화장실 갔다 오는 길에 쓰러졌어요. 지금 밖에 비도 오는데. 그래서 여기 엄마, 아빠, 정우성 다 뛰어나갔어. 뭔 일인지 회사가. 정우성이 쓰러진 손예진을 보고 수진아! 이러더니 바닥에 있는 애를 탁 들쳐업고 공주님 어깨로 들고 막 계단을 뛰어 올라가. 택시 잡아서 빨리 이제 병원 데리고 가려고. 그 모습을, 그 뒷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가 약간 초라하게, 비를 맞으면서 약간 초라하게, 약간 처져 보이는 어깨로 자기 딸을 들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나의 역할을 다른 젊은 남자에게, 저 남자에게 넘겨줄 때가 됐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병원에 갔는데 손예진 씨는 다행히 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잠깐 기절을 했던 거라고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예진은 정우성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울면서 안겨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아, 이거는 막을 수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임신 아니에요. 예. 이게 좀 배역하고 그 배우의 실제 사생활하고 좀 구분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내 머릿속에 지우개 안에서 정우성 형님은 피임을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철저하게 딱 지키시고요. 물론 사생활에서는 뭐 아니실 수도 있지만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서는 철저하게 피임을 하시는 편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결혼을 하고 막 이러는데 결혼식 장면은 안 나오거든요. 이게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손예진 씨가 진짜 찐 사랑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 아빠한테 뭐 집 좀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좀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하잖아. 근데 그냥 정우성 집에 그대로 돌아와서 삽니다. 이때도 이제 건망증이 있잖아. 그래서 손예진이 냄비를 주전자를 올려놓은 걸 깜빡하고 목욕하러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정우성이 놀래가지고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데 막 뛰어나와가지고 불을 탁 끄니까 손예진이 어떻게 깜빡했어 이러면서 목욕 가운을 입고 막 탁탁 뛰어오고 있는 거야. 정우성이 그걸 보고 솔직히 안 예뻤으면 넌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시반 살림을 하냐, 집 다 태워 먹으려 그러네 이게. 어? 이 주전자를 올려놓고 시스로 들어가면 어떻게 이렇게 했을 텐데 손예진이잖아. 그러니까 정우성이 갑자기 화는 났어. 지금 주전자 뜨거 내려놓고 아이씨 돌아봤는데 손예진이 목욕 가운을 입고 있어. 화가 확 누그러져. 갑자기 손예진 씨의 목욕 가운을 풀더니 탁 펼치더니 깨끗이 씻었어? 가슴도 씻었어? 겨드랑이는 씻은 것 같아. 아 그만 봐. 깨끗이 씻었어? 그러더니 이제 또 이제 팡팡하러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힘이 일단 좋아야 돼. 정우성 씨가 또 손예진 씨를 공주님 안기로 탁 들고 팡팡하러 방에 탁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정우성 씨가 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또 싸우고 있어. 맨날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다. 정우성은 안 된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 또 싸우고 있어. 근데 이제 장인 어른이 어떤 회장님을 모시고 옵니다. 그 회장님이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시고 누가 봐도 여유가 있어 보이셔. 그분이 아주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졸랐어요. 그리고 어딘가로 데려가는데 엄청나게 멋진 땅입니다. 막 잔디가 쫙 깔려져 있는 약간 대관령 같은 느낌. 양들이 뛰어놀 것 같은 느낌. 사실 양들이 여기 뛰어놀고 있었는데 양을 다 잡아 죽인 다음에 사람이 개발하려는 그런 땅. 멋진 땅. 정말 예쁜 땅이에요. 여기에다가 이 회장님이 예쁜 집을 짓고 싶으신데 나라도 내가 돈이 진짜 많으면 예쁜 집을 짓는데 무슨 건설비 뭐 이런 걸 생각을 하겠냐. 무조건 FM대로 짓는 예쁘게 잘 짓는 분을 원하겠죠. 그래서 정우성을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집을 좀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작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슬슬 시작되죠. 손예진이 비 오는 날 점심 끝나고 친구들하고 이제 커피를 한잔 하고 있었어요. 정우성은 이제 막노동을 하니까 막노동이라 하면 안 되겠다. 목수일을 하니까 비가 오면 쉬어. 그래서 막노동은 비 오는 날이 제일 좋아 이러면서 집에서 놀고 있고, 손예진 씨 나와서 일하다가 커피 한잔 하면서 친구들한테 야 근데 너네도 그런 적 있어? 매일 가던 길 갑자기 헷갈릴 때 우리가 뭐 너 같은 줄 아니?
야, 너도 길치잖아. 적어도 난 맨날 다니는 회사 찾아 헤매지는 않는다, 야. 너 진짜 그거 병이야, 병. 노망든 할머니도 아니고. 이게 이제 노망 플래그죠. 노망, 노망 플래그. 손예진이 갑자기 고백을 합니다. 얘들아, 나 집을 잘 못 찾겠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갑자기 농담하는 줄 알고. 근데 진짜 못 찾음. 진짜 집을 잘 못 찾아. 이때부터. 치매 플래그야 진짜. 그래가지고 실제로 손예진 씨가 이날 집을 되게 늦게 들어옵니다. 일찍 끝났는데 칼퇴했는데 집을 못 찾아가지고 그 집 앞에 왔거든요. 열쇠가 있어. 자기가 열쇠를 이 집 맞나? 하면서 열쇠를 열어봐. 키가 맞아. 돌아가. 들어왔는데도 우리 집이다가 아니라 우리 집 맞나? 맞는 것 같다라고 하다가 주방에 그 찬장이냐 뭐냐 요게 좀 바뀌어 있는 거야. 그걸 보더니 우리 집 아닌가? 하는데 정우성이 뒤에서 나와. 샤워하고 나오는데 이때도 몸이 좋으셔 정우성 씨는. 손예진이 이거 뭐 바뀐 거 맞지? 라고 하는데 집이 원래 나무 색깔 되게 오래된 부엌이었어요. 근데 정우성이 오늘 새로운 가구로 다 바꾼 거야. 주방을. 모를 수가 없어. 원래는 나무색이었는데 새하얀색으로 바꿨고 무슨 조각 같은 것도 돼 있어서 진짜 예뻐. 보자마자 이게 뭐야 할 정도야. 근데 손예진이 그걸 보더니 뭐 바뀐 거 맞지? 이래버리는 거야. 오빠한테도 씻었어 해야 되는 거 아님? 오빠 가슴 씻었어? 응. 겨드랑이는? 안 씻었어. 사타구니는? 안 씻었어. 항 부엌이 뭔가 바뀐 것 같아 막 이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자친구가 머리 스타일 바꾼 다음에 오빠 나 오늘 뭐 변한 거 없어? 라고 물어봤을 때 있어. 아니 눈치로 때려맞히지 말고 뭐가 바뀌었는데. 우리 머리 바뀐 거 어떻게 알았대? 뭐 바뀌었는데? 잘랐어. 파마했잖아 이 새끼야.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여자친구가 삭발을 하고 온 수준이에요. 여자친구가 전지현 생머리였는데 삭발을 하고 왔어. 오빠를 만났는데 오빠가 갑자기 그걸 보더니 어디 바뀐 거 맞지?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주방이 180도 바뀌었는데 뭐 바뀐 거 맞지?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잘못됐다는 걸 느껴야 되거든. 정우성이 못 느껴요. 그리고 이제 들쳐 없더니 또 이제 팡팡하러 갑니다. 아무튼 뭐 팡팡을 자주 하긴 해.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을 찾아요. 손예진이 자기도 이제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이제 이렇게 뭐 뇌의학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정신의학과인가 이게? 아무튼 뭐 이쪽으로 찾겠죠. 팡팡이 뭔데? 몰라 이 새끼야. 거기 가는데 나는 이 영화에서 이제 손예진 씨 소주 마시는 씬과 더불어서 많이 아쉬웠던 연기가 이 배우분이 돌아가셨을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뭐 비난은 아니니까. 여기 이제 뇌 전문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진짜 너무 스테레오 타입의 뇌 관련 의사 선생님처럼 외형을 꾸미시고 말투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너무 오그라들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건망증이나 뭐 정신적 고통을 잃었던 적이 있냐, 쓰러졌던 적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검사를 해보자 하고 CT하고 MRI도 좀 찍어보자 이렇게 해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정우성 씨는 저기 승진도 하셔가지고 이제 꽤 잘 나가게 됐고, 진짜 행복한 앞날만 남은 것 같았죠. 정우성이 손예진을 어디 좀 외곽 지역에 데려갑니다. 거기 가니까 이렇게 허허벌판이 있는 거야. 풍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배산 임수에다가 땅도 좋고 경치도 좋고 아까 그 회장님 땅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데를 딱 데려가더니 막 땅에다가 막 금을 막 딱딱딱 이렇게 긋더니 내가 여기 몇 년 전부터 사놨던 땅이다. 나 이제 여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딱 모았다. 이제 집 지을 수 있다. 여기가 집 지을 수 있는 자리인데 화장실 어디에 쓰면 좋겠어? 그러니까 손예진 씨가 저기
이런 연기를 또 보여주시는데 이런 면이 좀 아쉬웠어요. 너무 뭐 귀여운 척을 한다든지 막 너무 소주 CF를 노리는 듯한 뭐 그런 행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게 좀 아쉬웠어요. 역할에 몰입하지 못한 느낌을 솔직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이 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까? 이 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귀여워 보일까? 뭐 이런 걸 연구한 티가 좀 많이 났어요. 여기서는 팡팡 못하지? 아, 여기선 좀 힘들죠. 허허벌판이라. 그래서 이제 너무 행복할 날만 남았죠. 그리고 이제 정우성이 갑자기 이렇게 나무 어떤 그 문짝을 되게 멋지게 이렇게 막 조각을 해가지고 어떤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이분이 자기 스승님. 정우성은 아빠가 누군지는 모르고요. 엄마가 절에다 버렸어요. 이 절에 이 할아버지가 계셨고 이 할아버지가 목수셨어. 그래서 정우성은 9살 때부터 목수 일을 했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 고마움도 있지만 약간의 원망도 있는 이런 느낌. 그래서 결혼한 이후지만 그래도 자기 와이프를 좀 소개시켜 주려고 이렇게 데려왔고 정우성이 자기가 열심히 만든 작품을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게 뭐야 이 자식아 이거 이 높이가 안 맞잖아 이 자식아 이 각이 안 맞잖아 막 이렇게 하는데 정우성 씨가 되게 떨려하던 눈빛에서 실망한 눈빛으로 변하는데 그러니까 정우성 씨 확실히 연기력이 부족하시거나 이러진 않아요. 자기한테 잘 맞는 역할 하시면 잘 하시고 이제 정우성이 실망해서 잠깐 물독으로 간다고 간 사이에 엄마 소개 안 시켜주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정우성은 가족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엄마 아빠 없다고 아마 했을 거예요. 손예진이 몰래 정우성의 이제 비밀 서랍 같은 데를 열고 거기에는 A동이 나오진 않고요. CD를 구워 놓진 않았고요. USB나 외장하트 같은 게 나오진 않았고 거기 뭐 이런저런 서류 같은 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엄마일 것 같은 사람의 인적 사항을 발견하고 그 집을 찾아가는데 그 집은 이제 전부 차 앞 딱지가 붙어 있고 그걸 이제 정우성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계시지? 살아 계시지? 그리고 어머니 지금 좀 힘드신 상태지? 나 엄마 없어.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잖아. 그 돈이 내가 어떻게 번 돈인 줄 알아? 절대 못 줘. 내가 왜 그 돈을 잘 알지도 못하는 술집 마담한테 갖다 바쳐야 돼? 그러면서 이제 둘이 처음으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손예진 씨는 그래도 가족이잖아. 정우성 씨가 빡이 돕니다. 이러고 있다가 가족? 우리 그딴 것 좀 버리자. 가족의 핏줄. 이렇게 연기하시진 않고 나는 가족 같은 거 없다. 그 여자 엄마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 그리고 내 돈 절대 못 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막 유리컵 막 깨가지고 손도 다치고 막 종이 막 찢고 집어 던지고 막 이러시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손예진 씨는 겁에 질려가지고 막 울어요.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봤을 것 같아요. 집도 너무 화목하고 아버지가 이러실 분이 아니시고 아마 누군가 이렇게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걸 아마 처음 볼 거예요. 그래서 손예진 씨가 너무 놀래서 그리고 슬퍼서 막 울고 이제 명대사를 합니다. 오빠 울면서 오빠 용서는 내 마음에 방 한 칸만 내주면 된대. 근데 용서를 하지 않고 분노하면 내 마음을 전부 내줘야 하는 거야. 뭐 내 거실, 내 안방, 내 작은 방, 큰 방, 옷방 전부 다 내주고 살고 있잖아 오빠. 그냥 용서하자. 방 한 칸만 내주자 라고 얘기를 하고 정우성은 엄청나게 화를 내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아내랑 같이 봤는데 제 아내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손예진이 싫대요. 이 씬을 보더니.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상대의 뭐 이런 거를 자기가 이렇게 막 판단하고 이거를 얼마나 그 마음이 큰지 알지를 못하는데 막 저렇게 쉽게 용서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씬을 굉장히 이해합니다. 손예진 씨의 마음을. 왜냐하면 지금 이 손예진 씨가 착한 사람으로서 이게 옳은 행동이라고 설득을 하며 정우성 씨 보고 용서를 하라고 했으면 저도 좀 위선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손예진 캐릭터가. 근데 손예진 캐릭터는 명확합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 오빠가 행복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행복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오빠가 어머니에 대한 상처, 가족한테 버려진 것에 대한 상처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약간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고 있어. 그리고 그걸 떨쳐내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엄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발작을 하고, 엄마를 진짜 잊은 사람이라면 과연 비밀 서랍에다가 이 키까지 잠궈놓고 엄마에 대한 자료를 저렇게 모아놓고 있겠냐고요. 다 버렸겠죠. 신경도 안 쓰겠죠. 애초에 그럴 사람이 아닌 거죠, 정우성이. 손예진은 자기 남편이 그런 사람인 걸 아니까 지금 평생 동안 엄마라는 트라우마에 괴로워하고 사는 게 지금 엄마 돈 대신 갚아주는 아마 2억일 거예요. 2억보다 이게 더 센 거다. 2억이 오히려 싼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완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정우성은 존나 싫은데 사채업자 찾아가가지고 2억도 아니네. 1억 얼마인 것 같아요. 얼마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걸 자기가 이제 갚아주겠다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엄마는 빵에 있고요. 김부선 씨입니다. 교도소에 계신데도 눈탱이가 밤탱이신 거 보니까 안에서도 이제 파이팅 있게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정우성이 면회를 왔는데 잘 쳐다보지도 않고 정우성이 이제 대사가 나오진 않지만 이제 내가 그 돈 갚을게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뒤 돌아보고 있다가 갑자기 됐어 이 새끼야, 이 개 같은 새끼야, 네 새끼가 날 엄마 취급이나 했냐 이 새끼야, 이 개놈의 새끼야, 나 뒤졌나 확인하러 왔지, 이런 캐릭터예요. 뭔지 알겠죠? 그 더글로리에서 동훈이 엄마 같은 느낌이에요. 없는 게 맞아. 이 독종 후레 새끼야, 이 쓰레기 새끼야, 내가 17에 미쳤지, 너 같은 새끼는 지웠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막 퍼붓는 거야. 김부선 씨가 여기 딱 2분 나오시는데 아우 잘하셔. 확실히 잘해. 갈게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들어가고 가라, 야 너 가라, 너 가. 이분은 이런 거 왜 이렇게 잘하지 진짜. 그리고 이제 사채업자 찾아가서 돈 갚아요. 그리고 손예진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제 우리 거지다. 손예진이 아이고 내가 낼게 농담으로도 좀 받고. 이 손예진 씨가 여기서 약간 센스가 좀 있는 느낌이에요. 나중에 그 회사에서 옛날에 그 자기가 바람 폈던 남자가 그 파리 지부에 있다가 돌아와요. 한 2년 만에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가지고 같이 일하기 싫은데 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같이 이제 미팅도 하고 다른 회사하고 TNGT하고 엄청 중요한 계약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팀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서로 사인을 한 계약서를 딱 챙긴 다음에 손예진 씨한테 이거 잘 챙겨 이렇게 딱 주니까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미팅이잖아요. 손예진이 이 남자하고 같이 일하는 것 자체가 싫잖아.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서 좀 싫어. 되게 싫은데 중요한 건가요? 이러면서 농담도 좀 치고 주변 사람들 막 웃고. 그래서 좀 센스, 위트가 있는 스타일입니다. 확실히 되게 사랑스러운 캐릭터죠. 여배우들이 엄청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 역할. 여기서 막 자기가 막 야바위도 해주고 서로 끌어안고. 여기서 만약에 손예진이 그 돈이 없어진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싫은 티를 냈다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갑자기 아빠한테 손을 벌린다거나 이랬으면 손예진이라는 캐릭터가 위선적으로 보이겠지만 손예진은 실제로 돈에 그렇게 연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우성한테 엄마 빚을 대신 갚아주라고 하는 게 위선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출소 후에 분식집 하시나?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시 가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일주일 뒤에 오라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왔냐? 한 3주 만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녹음기 켜고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막 검사 받고 하는데 약간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뭔가 의사의 분위기가 좀 별로예요. 그리고 다음날 또 이제 회사를 출근했더니 뭐 분위기가 안 좋아. 실장실에 딱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복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체격도 되게 크고 어깨도 되게 넓고 뭐 얼굴이 막 전형적인 미남은 아니지만 딱 엘리트 느낌이 확 풍기는, 약간 미국에서 유학하고 대학교 때까지 농구팀에서 뛰던, 그러다가 이제 NBA 과정까지 밟고 한국에 온 그런 초엘리트 느낌이 딱 드는 멋진 큰 체격의 남자예요. 이제 옛날 얘기도 잠깐 하고 뭐 이렇게 된 김에 이제 뭐 열심히 하자 이러면서 자기는 아직도 손예진한테 마음이 좀 남아 있다. 그러면서 내가 그날 안 나간 이유는 듣기 싫어요. 됐어요. 전 이미 결혼을 했어요.
이제 반대가 됐네. 그땐 내가 유부남이었고 이젠 네가 유부녀고. 닥쳐요 병신아. 그 남자는 손예진을 아직 못 잊었습니다. 손예진은 잊었습니다. 예. 두 가지 의미에서 다 잊은 게 맞아요. 이제 건망증은 점점 심해지고요. 병원에 가서 설명을 듣는데 손예진 씨 뇌에 무슨 안 좋은 단백질을 쌓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 이런 씬 중에서 저는 좀 굉장히 참신했던 게, 전 지금 이 의사 역할을 하신 분이 연기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전형적인 정신의학과 혹은 뭐 뇌 전문 의사 선생님 역할을 할 것 같은 막 그런 캐릭터의 외형의 말투 용어까지 다 그러니까 솔직히 좀 오글거렸거든요. 근데 옛날에 장진 감독 영화 중에 아는 여자에서 그 정진영 배우가 야구 선수인데 코피가 자꾸 나가지고 병원을 찾아서 이제 뇌 CT를 찍어봤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성함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분이 이게 뇌 사진을 다 이렇게 보더니 정지영 씨가 보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뭐 많이 잘못됐나요? 여기가 이제 뇌인데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렇게 됐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뭐 큰 병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이렇게 돼 버렸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3개월 이지랄로 연기를 하시는데 너무 좋았어. 특히 저는 이제 영화를 많이 보니까 너무 이렇게 답습적인 연기를 보면 좀 별로거든요. 좀 새로운 연기를 좀 보고 싶고, 최근에 차승원 씨가 이제 예능에 나오셔가지고 똑같이 연기하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자기는 대본을 진짜 수십 번을 본다. 수십 번 보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소화할지를 계속 연구를 한대요. 왜냐하면 아니 똑같이 할 거면 날 왜 쓰겠냐. 아무래도 좀 비싸실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할 거면 더 싼 사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좀 연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전란에서 선조 역할을 맡으셨는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선조 연기를 보여주셨죠. 그냥 그런 게 너무 좋은 멋진 배우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마동석 아저씨처럼 한 가지 캐릭터에 고착이 되고 약간 성격파 배우처럼 자기가 하는 것만 딱 맛있게 잘하는 그런 배우들도 좋은 배우죠. 나쁜 배우라는 게 아닌데, 네, 기왕이면 저는 좀 다양한 역할도 소화하실 수 있고 연기도 다른 사람하고 좀 차별화가 느껴지는 분들이 좀 더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악마를 보았다도 마찬가지죠. 축구를 어떻게 했길래 팔이 부러져? 넌 축구를 팔로 하냐? 그것도 되게 참신했죠.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최민식 배우도 그거 듣고 내 언니 새끼냐? 어디서 반말 짓거리야? 안경 벗어봐. 이런 어디서 본 적 없는 연기잖아. 이런 게 너무 좋아. 나는 막 너무 어디서 본 것 같은 게 좀 싫어. 나는 그러니까 싫다기보다는 오글거려요. 어디서 본 것 같이 하면은 그 마치 SNL 배우들이 어떤 거 따라하는 것 같아. 뭐 최근에 그 개그맨 분이 정우성 씨 따라하잖아요. 나한테 사과해요. 막 그거 따라하고 하잖아. 그런 걸 보는 기분이 들어요. 패러디물 보는 기분이 들어요. 그 SNL 배우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웃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박범님은 언제 한번 맞을 것 같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막 펑펑 울고요. 아이고. 이거 손예진 씨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팡팡이 끝난 다음에 서로 이렇게 안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나 회사 그만둘까? 왜? 그냥 회사 힘들기도 하고 집안일 하고 싶어서. 퐁퐁인가? 하지는 않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나야 좋지. 오빠 애기 갖고 싶어? 아니. 근데 만약에 아이가 생긴다면 난 기쁠 거고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진이 너는 집에서 나가야 하긴 해. 실제 영화 내용은 이렇지 않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그래서 손예진 씨가 이제 나돌아다니기가 좀 위험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기로 합니다. 집안일을 하기로 해요. 그리고 손예진 씨가 굉장히 슬픈 얼굴로 정우성한테 오빠 그거 한 번만 해줘. 뭐?
야스? 아니 그건 방금 했잖아. 야바위? 야바위 그거 해줘. 아 싫어 피곤해.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일어나서 정우성이 말도 해줘. 새벽 2시에 돈 먹고 돈 먹기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어쩌고 저쩌고. 아빠는 담배값, 엄마는 반찬값, 어쩌고 저쩌고. 손예진이 그걸 탁 보더니 우는 게 들키진 않아요. 이렇게 하더니 화장실로 가서 막 울어. 손예진이. 정우성은 그때도 눈치를 못 채요. 눈치 존나 없어 이 새끼. 눈치가 존나 없어. 그러니까 거의 뭐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손예진이 못 맞추니까 약간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눈치가 더럽게 없어. 못 맞춰.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개백수가 됐잖아 손예진 씨가. 그래서 남편 도시락도 싸주고. 정우성이 이제 회사 가서 점심시간에 다른 애들이 이제 뭐 시킨 거 먹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시락을 딱 깠더니 흰 밥이 샥 나와. 주변에서 때깔 봐라. 밥 잘 지으시네. 2번째 칸을 열었더니 또 밥이 나와. 그러니까 또 건망증 때문에 반찬을 안 넣고 밥만 2번 넣은 거야. 정우성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고. 옆에 있던 오른팔이 눈치가 좋아서 형님 또 내 밥까지 싸우셨네. 뭐 반찬 요거 나나 먹읍시다.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그때 손예진한테 전화가 와요. 옛날 남친. 예진이니?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 너 그렇게 갑자기 그만두면 어떡해? 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쉬고 싶어서 그만두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루 만에 그만둬. 절차라는 게 있잖아. 일단 만나서 얘기해. 아니에요. 둘이가 불편하면 다른 직원 데리고 나갈게. 나갈게요. 만나요. 나가는 길에 또 이제 머리가 좀 아프셔가지고 쓰러집니다. 경찰분의 부축을 받고 경찰이 이제 어디로 데려다 드릴까요? 막 하는데 기억을 못해. 그냥 마냥 걸어. 경찰도 많이 불편하고. 그때 이제 정우성은 아무리 봐도 최근에 너무 이상했었으니까 그 와이프가 다닌다는 병원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듣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 소위 치매다. 정우성이 그걸 듣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람이 혹시 다른 김수진이거나 뭐 이렇게 서류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봐도 몰라. 당신 마누라가 맞아. 의사 선생님이 약간 짜증을 내세요. 그리고 정우성은 화를 냅니다. 야, 이 돌팔이 새끼야! 당신 미쳤어? 그래서 이렇게 실력을 의심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미쳤냐고 물어본 게 실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그 사람한테 다 얘기하면 어떡해? 막 성질을 내는 거야. 조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환자분이 되게 큰 병에 걸렸으면은 다음에 오실 때 가족분들하고 같이 오시라고 말을 하고 얘기할 때 환자분 잠깐 나가 계시라고 하고 가족분들한테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근데 알츠하이머면은 정말 거의 뭐 말기암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환자 혼자 왔는데 그걸 다 얘기해 줘 버리는 게 맞나 싶긴 해요. 보호자 없이 이게 맞는지. 그러니까 적어도 보호자랑 함께 있을 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은 말을 해줘야 본인도 마음의 준비를 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우성이 이제 화를 막 내면서 확실하다고 장담하냐, 막 이러면서 막 의사 선생님 막 밀치고 막 이래요. 미쳤어? 이거 놔! 확실하냐고! 확실히 알츠하이머 왔냐고! 그만두세요. 우리 선생님도 아내분을 그 병으로 잃었어요. 지금 방금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진짜로 영화에 나오는 겁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우리 선생님도 아내분을 그 병으로 잃었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만하시라고. 이것 때문에 내 감정이 다 깨졌어요. 구라 아니고 찐입니다. 나도 여기까지 되게 막 이러면서 보고 있다가 막 그만두세요. 우리 선생님도 그 병으로 아내분을 잃으셨어요. 그 시대엔 먹혔어. 그래가지고 이제 정우성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손예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휴대전화도 잃어버려서 정우성이 전화를 해도 못 받고 경찰이 이제 막 일단 가시는 데까지 케어를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손예진 머리에는 지금 그 실장님 만나러 가는 것만 남아있나 봐요. 근데 그 실장님 만나기로 한 곳에 가서 실장님을 보고
그 실장이 정우성인 걸로 오해합니다. 실장은 손예진을 보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 이렇게 오는데 손예진은 막 환하게 웃으면서 오빠 이러면서 손을 잡아. 경찰관은 당연히 이제 그 실장님한테 넘겨주죠. 오빠라고 하니까. 정우성은 그 시간에 손예진을 찾아 헤매고. 그래서 이제 그 실장하고 손예진하고 막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이제 말이 너무 다르죠. 실장은 나 3년 전에 너무 후회했어. 3년 전? 3년 전이면 우리 만나기도 전이잖아. 무슨 말이야 오빠? 그러니까 실장도 약간 쎄한 게 느껴지는 거야. 약간 이상해 얘가. 여기서 만약에 이 실장이 쓰레기였다. 얘가 지금 나를 자기 남편으로 알고 있네. 팡? 쓰레기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아니 쓰레기라기보다는 멍청이 새끼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괜히 엘리트가 아닙니다. 그런 짓거리 했다가는 뭐 무기징역이죠 이거는. 좀 이상한 게 좀 느껴지니까 오히려 이제 표정이 좀 안 좋아져. 손예진이 정신이 그제서야 딱 들어가지고 집으로 뛰어갑니다. 야구장으로 뛰어갔네요. 야구장 가서 막 야구를 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 은퇴할 개그를 좀 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관련돼 가지고 좀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긴 해요, 사실. 그 제가 직접적으로 겪은 건 아니고 제가 CFP에다가 흑자 명화 같은 거 할 때 혹은 뭐 회생방광 같은 거 할 때 느끼시겠지만 저는 약간 감정적 과몰입을 잘해요. 상대의 감정을 너무 감정 복사가 좀 과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흑순이 소리도 듣고 이러는 건데 제가 옛날에 엄청 재밌게 어렸을 때 엄청 재밌게 봤던 그 신조협녀였나? 그 무협지 이름이 좀 헷갈리긴 한데 신조협녀 맞을 거예요. 거기서 양과하고 소용료 나오는 게 신조협녀 맞지? 신조협녀를 보는데 양과가 어린 앤데 괴롭힘을 당해. 그래서 막 너무 처맞으니까 막 도망쳤어. 벌판에서. 도망치다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데 넘어갔어. 거기 뭐 동굴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몸을 숨겼고 그 동굴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마녀가 살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고 그래서 괴롭히던 애들은 도망가요. 근데 거기서 소용녀가 나와. 그러니까 양과는 그때 한 뭐 10살쯤 됐고 소용녀는 그때 뭐 15살, 16살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나이대 6, 7살 차이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잖아. 소용녀가 걔가 딱하니까 걷어들이고 제자로 받습니다. 근데 과거에 중국 그리고 무협지에서 스승님은 엄마나 아빠예요. 보통 남자가 스승이니까 아빠죠. 그러니까 스승하고 제자가 사랑에 빠지는 게 금기입니다. 마치 아빠하고 딸이 혹은 엄마하고 아들이 사랑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디스커스팅한 느낌이죠. 그래서 소용녀가 스승님이 되고 양과가 제자가 되었다는 거는 둘이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소용녀도 혼자 외롭기도 하고 또 양과가 잘생기고 10살 때부터 키웠는데 얘가 이제 막 장성하니까 막 너무 잘생기고 퍼우대도 좋고 이러니까 사심을 품어버려. 근데 양과는 애새끼여가지고 천진난만하고 사랑 뭐 이런 걸 아무것도 몰라. 원래 여자가 좀 더 빨리 크잖아. 그런 면에서 사랑을 좀 더 빨리 깨우치잖아요. 소용녀 혼자 양과를 짝사랑하고 양과는 그걸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둘이서 이제 들판에서 막 무술 수련 겸 같이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막 놀다가 양과가 뭐 좀 가져온다면서 잠깐 어디 가요. 근데 그 둘이 무술 수련하는 거를 몇 년째 몰래 훔쳐보던 새끼가 있었어. 양과를 괴롭히던 주동자였는데 그 새끼가 소용녀를 짝사랑합니다. 멀리서 둘이 무술 수련하는 걸 봐. 가지는 못해. 가면 뒤져. 너무 아름다운 거야 소용녀가. 막 지켜보고 있었어. 근데 그날도 보고 있었는데 양과가 갑자기 뭐 가지러 간다면서 가네? 내 경험상 내 5년 동안 이걸 지켜봤는데 한 번 가면 이 새끼는 1시간 동안 안 와. 근데 그때 소용녀가 무술 수련 끝나고 나서 힘드니까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 머리 쪽으로 서서히 탁 접근을 해. 소용녀가 피곤해서 눈을 감고 양과 왔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근데 그 새끼가 머리가 좋게 눈을 다 가립니다. 뭐야 장난치지 마. 그러니까 풀려고 하니까 손을 탁 이렇게 막아. 뭐야? 그 새끼가 해요. 그러니까 소용녀는 양관 줄 알고 받아줘. 그 장면을 보는데 화가 너무 나가지고 내가 그때 아마 군인이었을 거예요. 아마 PC방에서 보고 있었을 텐데 화가 너무 나가지고 PC방 모니터를 부실 뻔했어 진짜로. 팡팡을 해요. 예. 이 새끼가 너무 좋아하던 애랑 하다 보니까 거의 뭐 1분도 안 돼서 끝나거든요. 하고 튑니다.
하고 잽싸게 튀어요. 진짜 진정한 싸티충이에요. 그래서 소용료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뭐 결혼 혼인하는 거지? 뭐 이러는데 소리가 안 들려. 뭐지? 하고 이렇게 안대를 풀었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때 양과가 마침 딱 도착을 한 거야. 양과한테 물어봐, 소용료가. 양과, 나를 아내로 맞을 거야? 양과가 내가 스승님을 왜 아내로 맞아요? 소용료가 그게 상처받고 바로 그 길로 떠나버립니다. 소용료가 더 세요. 그 무공이 강하면은 그 보법이 좋잖아. 그래서 경공술 뭐 그런 걸로 도망가 버려. 실현당해서. 양과는 아무것도 몰라. 갑자기 스승님이 떠난 거야. 그리고 스승님이 떠나고 나니까 깨달아요. 내가 소용료를 사랑했었구나. 그래서 소용료를 찾아다니는 게 이제 신조 협녀의 이제 스토리입니다. 내가 그때 그걸 보고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진짜 그 새끼를 찢어 죽여버리고 싶었어 진짜. 변지병이야? 그게 신조 협녀라는 김용 작가가 쓴 이제 초걸작 무협지죠. 아 진짜 패 죽이고 싶었어 진짜. 그게 영웅문 2부야. 야 나중에 양과 팔 잘리고 막 난리 난다 이 새끼야. 아무튼 그래서 이때도 이 영화를 옛날에 내가 보는데 그러면 그 즈음이잖아요. 이게 대충 그 정도 시기야 이게. 이거 보는데 불안한 거야. 이거 실장 새끼를 정우성으로 오해하고 있잖아. 이거 설마 이거 주나? 막 이러면서 불안한 거야. 아니야 이거 12세 관람가인데 설마 안 주겠지 이러면서 너무 불안했어. 그래서 손예진이 정신이 번쩍 들고 뛰어가길래 와 진짜 다행이다 이 생각을 했죠. 만약에 여기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아우 나 이거 흑자명화 못합니다 이거. 동양의 톨킨 김용 그렇긴 해. 김용은 진짜 대단하긴 해. 그래서 야구장에서 둘이 만나서 기쁘기도 하지만 뭔가 좀 슬프기도 한. 이제 정우성 표정이 이상하니까 손예진이 물어봐요.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들었구나.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고. 우리 헤어지자. 무슨 소리야? 자기 말이 맞았어. 영원히 행복할 수는 없는 거야. 대체 뭔 소리야? 다 끝난 거야. 기억이 사라지는데 행복이 무슨 소용이고 사랑은 또 뭐야? 다 잊어버릴 텐데. 나한테 잘해줄 필요 없어. 나 다 까먹을 건데. 내가 대신 다 기억해 줄게. 나 머리 좋잖아. 건축사 시험도 한 번에 딱 붙고. 내가 다 대신 기억해 줄게. 자기는 너무 자신만만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런 말은 또 안 잊어버리네. 걱정하지 마라. 치료 방법이 나올 거다. 내가 잘할게. 둘이 뭐 울고 껴안고. 너가 까먹으면은 내가 다 설명해주고 처음부터 다시 꼬실게. 얼마나 좋아. 매일 새롭고. 정우성이 이제 손예진을 붙잡고 손예진이 이제 막 정우성의 얼굴을 만지고 막 쳐다보면서 뭔가 정우성의 얼굴을 잊지 않게 눈에 담는 것처럼 쳐다보면서 이런 장면이 좀 많이 슬프긴 하네요. 이런 비슷한 영화인데 좀 코믹하게 푼 영화가 하나 있었죠.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드류 베리모어하고 아담 샌들러가 주연했던 영화가 있는데 아담 샌들러가 어떤 여자를 꼬셨는데 다음날 만나서 하이 이러면서 다가왔는데 처음 보는 것처럼 막 밀쳐내길래 처음에 이제 장난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드류 베리모어가 머리를 다쳐서 기억력이 24시간밖에 안 돼요. 자고 일어나면 리셋이에요. 근데 그 사고가 나기 전 것까진 전부 다 기억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살 때 기억이 났으면 25살 때까지는 기억하고 그 이후로는 하루 살면은 기억 리셋, 자면 기억 리셋, 자면 기억 리셋. 25살까지만 기억을 계속해요. 그런 병에 걸린 건데 거긴 좀 코믹하게 풀죠. 그리고 실제로 그 마지막에도 아담 샌들러가 드류 베리모어가 아침에 일어나면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랑 나랑은 결혼한 사이고 우리한테 아이도 있다. 그럼 드류 베리모어는 아침마다 이제 그걸 학습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첫 만남만 이제 몇천 번을 하는 그런 좀 아름다운 엔딩으로 끝나죠. 사실상 하루 살고 죽는 거네. 사실 그렇긴 해요. 예. 그 영화가 되게 아름답게 잘 꾸미긴 했지만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재밌게 봤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 아내가 자면 오늘 있었던 기억을 못해. 그러면 사실 오늘 잘 때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일 만나긴 하겠지만 굉장히 슬프겠죠. 그래서 이제 정우성 씨가 자기가 다 끝까지 케어할 거고 중요한 거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고 이제 집에 데려가고 그들이 이제 집에서 서로 이제 좀 훈련 같은 걸 합니다. 뭐 집 주소나 이름, 뭐 나이, 뭐 이런 거 외우는 연습을 자꾸 하고 여기저기 기억도 하고 매일매일 나 누구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약도 꼬박꼬박 열심히 먹고 앞에다가 이제 그 차고 다녀요. 실제로 이제 치매이신 분들이 어머니들이 이런 걸 차고 다니잖아요. 뭐 이렇게 사진 있고 이름 써 있고 뭐 이렇게 주소 써 있고 보호자 전화번호 이렇게 써 있고 그런 걸 차고 다니시잖아. 저 이제 쇼츠로 본 거긴 한데 아우 저 주전자 또 탄다. 그 신화의 민우 씨 있잖아요. 민우 씨 어머니가 이제 조금 아프신 상태신가 봐.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잠깐 외출하고 온다고 하셨는데 한참이 돼도 안 오셔가지고 민우 씨가 이제 찾으려고 밖으로 딱 나오는데 이제 건물 현관에 밖에 엄마가 쪼그려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문 열고 이제 민우 씨가 쪼그려 있는 엄마한테 엄마 여기서 뭐해? 아들이니까 좀 툭 이렇게 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민우야 내가 왜 이러냐? 집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 이러면서 우시는데 좀 쉽지 않더라고요. 참 이게 막 그런 철학적인 질문이 많잖아요. 저는 공각기동대를 처음 보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내 육체가 중요한 것 같지만 좀 살다 보면 누구나 정신이나 기억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공각기동대도 그런 거잖아요. 로봇한테 만약에 사람의 기억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하나의 생명으로 봐야 할 것인가, 영혼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인가, 뭐 그런 되게 무거운 주제잖아요. 애니메이션인데도 뭐 그런 느낌이죠. 뭐 박철민 아저씨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집이 많이 싸우고 막 이랬다 보니까 효심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부감보다는 반감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막 효심 같은 거 나오면은 사실 좀 이렇게 좀 일부러 밀어내고 이런 게 좀 있었고 아이가 훨씬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아이는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좀 빨리 가지고 싶었고 뭔가 내가 못 받은 걸 좀 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막연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훨씬 소중하고 부모님은 뒷전이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충분히 사셨으니 아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논리적으로 만약에 물에 빠진다 하더라도 생각도 안 하고 나는 무조건 아이를 구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막 여자친구나 뭐 같이 얘기를 할 때면. 근데 요즘에는 뭐 그 생각에 아직도 가깝긴 한데 요즘에는 삼국지 같은 것도 봐도 삼국지는 너무 냉혹할 정도로 아이는 또 낳으면 되지만 부모님은 한 분씩밖에 없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조조가 자기 큰아들을 죽였는데도 그렇게까지 슬퍼하진 않은 것 같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분노했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막 공손찬도 보면은 자기 아들한테 편지를 쓸 때 아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없으면은 너는 돌아갈 곳이 없는 뭐 한마디로 뭐 길을 잃은 영혼 같은 게 되니 너는 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사실 요즘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참 부모가 맞나 싶죠. 미친놈들인가. 아니 아들을 죽이고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러면서 또 나이 드신 부모님은 엄청나게 챙기고 이런 게 참 이해가 전혀 안 됐었는데 지금은 한 10%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예진 이제 집에 혼자 있는데 실장이 찾아와요. 씨X는 왜 찾아오는 거야? 실장이 그 회사에 손예진이 물건 같은 걸 놔두었을 거 아니에요. 전화로 퇴사한다고 그냥 알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실장이 그걸 이제 직접 갖다 주러 온 거예요. 마지막 만남도 좀 안 좋게 헤어지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손예진이 이거 보자마자 오빠 빨리 들어와 이러면서 또 정우성인 줄 알아. 근데 이 새끼는 또 이걸 들어와. 이걸 왜 들어와 이 새끼는.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긴 좀 불편하니까
나가서 얘기 좀 해. 막 이러니까 아니 오빠 뭐 왜 나가서 얘기해? 여기가 우리 집인데. 실장은 뭐 어이가 없죠.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왜 이래? 막. 손예진이 막 갑자기 오빠 나 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나 버리지 마. 무서워. 미안해. 내가 잘할게. 막 이러는 거야. 이때 이제 정우성이 들어와요. 정우성이 들어오는데 손예진이 오히려 그 실장 뒤에 숨어서 저 사람 뭐야? 무서워. 막 이래. 그리고 실장님이 좀 맞아요. 많이 맞네. 실장 많이 맞네. 덩치 큰데 정우성한테는 안 된다. 이게 야가다 하는 형님들 건드리면 안 돼. 너무 많이 맞는데 이거는. 씨. 근데 또 손예진 눈에는 또 반대로 보여 이게. 아무튼 좀 이런 큰 일이 일어나가지고 손예진 부모님들 가족들도 이제 다 알게 되고 김부선 씨도 여기 오네 또 한 번 용서를 하니까 또 이렇게 또 풀리긴 하네요. 김부선 씨는 와가지고 처맞은 실장님 봐주고 있네. 씨. 그리고 이제 손예진 아버지가 정우성 씨한테 물어봐요. 이거 이제 우리가 데려가겠다. 곧 있으면 똥오줌도 못 가린다. 그걸 남이었던 자네가 어떻게 그걸 받냐. 우리가 거두겠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면 부모님들은 이 자식의 똥오줌을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힘들겠지만 쉽지 않겠지만 그나마 할만하고 정우성 네가 어떻게 하겠냐. 냉정하게 생각해라. 라고 하지만 정우성은 이제 약간 화를 냅니다. 자기가 데리고 산다고. 그때 이제 정신을 잃었던 손예진이 방에서 나오고 손예진이 이제 선체로 이제 오줌을 싸요. 그래서 이제 정우성이 옷을 벗어서 울면서 이제 오줌을 닦아주고 쉽지 않네.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도 좀 하고요. 이제 이거 리뷰하기 좀 힘든데 이제 손예진은 집에 이제 혼자 있으면서 집에 붙어져 있는 메모 같은 걸 막 봐요. 뭐 시계 보는 법, 뭐 불 같은 거 켜면 안 되고 꺼야 되고 막 이런 거 막 써 있는 거 이렇게 보고 자기한테 남편이 있는지 결혼을 했었는지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지경까지 왔어요. 이제 그러다 여느 치매 걸린 분들처럼 잠깐씩 제정신이 돌아오시는데 정우성이 쓰던 그 목수 용품 같은 거 있잖아. 도구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정우성을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오르고 같이 함께 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막 펑펑 울고 뭐 그런 일이 좀 반복이 됩니다. 손예진이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편지를 쓰고 집을 떠나요. 편지에는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 때문에 뭐 울게 하기 싫었는데 슬퍼하는 모습 보기 싫었는데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오해하지 마라. 나는 당신만 사랑한다. 당신만 기억한다. 그래서 이렇게 멋대로 떠나는 걸 이제 용서해 달라고 하고 우리 아빠를 좀 만나 달라고 해요. 아빠를 만나니까 이제 손예진이 사인한 그 이혼 합의서를 이렇게 내미시고 정우성은 이제 당연히 찢어버리죠. 그럼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정우성이 이제 어떻게 좀 힌트를 얻어서 손예진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냅니다. 다행히 꽤 좋은 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손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손예진이 돌아보죠. 이제 정우성은 되게 오랜만에 와이프를 보는 거니까 막 보자마자 막 울려고 하는데 손예진은 이제 기억을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스케치북을 떨어뜨리셔가지고 봤더니 이제 정우성 얼굴 계속 그리고 있고 주워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러고 저 기억 못하시겠어요? 이러니까 누구세요? 이러고 최철수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소개를 하고 거기서 진짜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화도 나누고 막 이렇게 하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정우성 스킨 냄새를 맡으면서 이 냄새 어디서 많이 맡아봤는데 삼촌 냄새, 아빠 냄새 그러면서 이제
정우성은 당연히 울고 그 모습을 보면서, 손예진은 왜 우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정우성이 이제 일부러 외출을 좀 허락받고 처음 만났던 이제 거기 콜라 먹은 그 편의점 가서 똑같이 이렇게 재연하고, 손예진은 잘 못 알아보고, 편의점에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 정우성 키워준 할아버지, 막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세팅돼 있어요. 정우성 엄마도 있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한 번씩 쓱 보더니 뭔가 기억이 좀 돌아오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나서 정우성을 보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잠시 기억이 돌아온 손예진하고 이제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면서 이제 영화가 끝납니다. 미스터 밥, 흑자형 저도 아내랑 사별한 지 미스터 밥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머릿속의 지우개는 지금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좋은 영화니까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뵙겠습니다.